네, 동료 의사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선 우리 마취과 의사들이 마주하는 가장 급박하고 또 가장 중대한 순간이죠. 바로 급성 외상 환자의 마취와 소생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판단 하나, 결정 하나가 환자의 생사를 가르는 그 치열한 현장에서 어떻게 하면 더 명확하고 효과적인 지침을 세울 수 있을지 최신 지견과 핵심 원칙들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갈 길은 이렇습니다. 먼저 외상 환자 평가의 알파이자 오메가인 ATLS 원칙부터 시작해서 우리 마취과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죠. 기도 관리에 대해 다룰 겁니다. 이어서 출혈성 쇼크와 중추신경계 외상, 그리고 다른 주요 손상들을 차례로 살펴본 후에 마지막으로 이 모든 지식을 총동원해야 하는 아주 까다로운 케이스 스터디로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그럼 외상 치료의 가장 첫 단추이자 사실상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첫 번째 파트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야말로 아수라장 같은 혼돈 속에서 명확한 질서를 잡아주는 열쇠죠. 바로 ATLS, 즉 고급 외상 소생술 원칙에 따른 초기 평가입니다. 우리가 골든아워라는 말을 정말 많이 쓰죠. 이 개념의 핵심은 외상이 발생하고 나서 딱 1시간, 이 시간 안에 우리가 하는 모든 조치가 환자의 생존율과 예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시간이 곧 생명이라는 말이 이보다 더 잘 어울리는 상황은 없을 겁니다. 우리가 이 골든아워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환자의 운명이 바뀔 수 있다는 점 절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외상센터에서 우리 마취과 의사의 역할이 단순히 수술방 안에서의 마취에만 국한될까요? 절대 아니죠. 사실상 우리는 소생술의 지휘자 역할을 합니다. 기도 관리의 최종 책임자이면서 동시에 혈액학적 불안정성의 원인을 찾고 대량 수혈 프로토콜을 이끌죠. 또 수술실을 준비시키고 외과와 협력해서 어떤 수술부터 할지 우선순위를 정하고 수술 후 중환자실 케어까지 그림을 그리는 그야말로 다학제 팀의 핵심적인 컨트롤 타워입니다. ATLS는 응급의학과, 외과, 마취과 할 것 없이 우리 모두가 쓰는 공통의 언어입니다. 그 핵심은 바로 이 ABCD 접근법에 있죠. 이건 그냥 외우기 좋으라고 만든 순서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가장 치명적인 문제부터 순서대로 해결하라는 아주 강력한 프레임워크입니다. 이 순서는 절대적이에요. 왜냐하면 A, 즉 기도가 막혀서 숨을 못 쉬는데 C, 즉 출혈을 잡는 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ATLS의 이 프레임워크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 이 환자를 죽게 할 수 있는 가장 시급한 문제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 첫 번째 답은 언제나 예외 없이 저산소증입니다. 우리 뇌는 산소 공급이 단 5분만 끊겨도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입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평가는 A, 에어웨이, 기도에서부터 시작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D, 디서빌리티, 즉 신경학적 평가에서 가장 핵심적인 도구가 바로 이 글래스고 혼수척도 GCS입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환자에게 통증을 줬더니 겨우 눈을 뜨고 2점, 하는 이해할 수 없는 소리만 내고 2점, 통증 자극에 몸을 움츠리는 게 아니라 이상하게 팔을 구부리는 반응을 보인다면 3점, GCS는 총 7점이 되는 겁니다. 이 점수는 환자의 의식 수준을 객관적인 숫자로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지표고요. 특히 GCS 8점 이하다? 이건 고민할 필요 없이 중증 뇌 손상을 의미하고 즉시 기도 확보를 준비해야 한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자, 이제 정말 우리 마취과 의사들의 주 무대죠. 예측 불가능한 변수들로 가득한 외상 환자의 기도 확보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슬라이드에 있는 알고리즘은 외상 상황에 맞춰진 일종의 전투 지도 같은 겁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은 일반적인 수술처럼 어려우면 그냥 환자를 깨우지 뭐 하는 선택지가 우리에겐 없다는 겁니다. 환자는 이미 의식이 없거나 혈액학적으로 불안정해서 기도 확보를 결정한 상태입니다. 이건 무조건 성공시켜야 하는 미션이에요. 실패는 곧바로 환자의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취 유도제를 고르는 건 정말 중요한 결정입니다. 보통 혈액학적으로 안정적이라고 해서 애토미데이트를 많이 생각하시죠. 하지만 쇼크가 너무 심해서 혈압이 거의 잡히지 않는 상황이라면 오히려 교감신경을 자극해서 혈압을 올려주는 케타민이 생명을 구하는 약이 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뇌손상 환자에게 케타민이 ICP를 올린다고 해서 기피했지만 요즘은 오히려 뇌관리압 유지가 더 중요하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죠. 그럼 프로포폴은요?
쇼크 환자에서는 그냥 없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혈관 확장 효과 때문에 절대적으로 피해야 합니다. 근이환제 선택은 전통의 강자냐 새로운 대안이냐의 문제와 같습니다. 석시늘콜린은 여전히 가장 빠른 약물이죠. 하지만 여러 부작용의 위험이 있습니다. 반면 고용량 로쿠로니움은 수가마덱스라는 역전제가 등장하면서 판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석시늘콜린의 위험 부담 없이 거의 비슷한 속도로 안전하게 근이환을 유도할 수 있게 된 거죠. 특히 뇌 손상이나 안구 손상이 의심될 때는 로쿠로니움이 훨씬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문장은 외상기도 관리의 제일 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둔상 환자는 시스파인이 괜찮다는 게 영상으로 확인되기 전까지는 불안정한 경추골절이 있다고 가정해야 합니다. 이건 정말 타협의 여지가 없는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철칙이에요. 우리의 조치 때문에 환자에게 2차적인 척수 손상을 줘서는 절대 안 되니까요. 숙련된 동료가 환자의 머리와 목을 단단히 고정하는 동안 우리는 삽관을 시행해야 합니다. 자, 기도를 확보했으면 그 다음으로 가장 시급한 문제가 바로 출혈이죠. 이제 외상 환자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출혈성 쇼크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그리고 그 패러다임이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죽음의 삼각축이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건 정말 멈출 수 없는 죽음의 톱니바퀴 같은 거예요. 출혈로 체온이 떨어지면 피를 굳게 하는 효소들이 일을 못해서 응고장애가 생기고 피가 안 굳으니 출혈은 더 심해지죠. 또 조직에 산소 공급이 안 되니 몸은 산성으로 변하고 산증 역시 응고 과정을 방해합니다. 이 세 가지가 서로를 악화시키면서 환자를 빠르게 사망으로 이끄는 거죠. 우리의 소생술은 바로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이 표가 정말 흥미로운데요. 외상 소생술이 단 하나의 목표를 갖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줍니다. 상황에 따라 우리의 전략이 바뀌어야 한다는 거죠. 1단계, 즉 피가 철철 나는 상황에서는 일단 지혈하고 환자를 살리는 게 최우선입니다. 하지만 수술 등으로 출혈이 어느 정도 잡힌 2단계부터는 ROTM 같은 정밀 검사를 보면서 부족한 것만 채워주는 맞춤형 소생술로, 그리고 출혈이 완전히 멈춘 3단계에서는 환자의 전반적인 생리 기능을 정상으로 되돌리는 쪽으로 목표가 전환됩니다. 아니, 쇼크 환자인데 혈압을 낮게 유지하라니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시죠? 이 개념이 좀 직관에 반하긴 합니다. 하지만 이유가 있어요. 외과 의사가 출혈 부위를 직접 맞기 전에 우리가 수액을 너무 많이 줘서 혈압을 급격히 올리면 상처에 겨우 생겨난 혈전을 터뜨려버리거나 popping the clot, 혈액을 희석시켜서 응고장애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약간 낮은 혈압을 유지해서 출혈을 최소화하자는 전략이죠. 하지만 딱 하나, 절대 이 원칙을 적용하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앞서 말한 외상성 뇌손상 환자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정말 충격적입니다. 전장에서 부상당한 군인들을 대상으로 한 데이터인데요. 적혈구만 많이 준 그룹, 왼쪽은 사망률이 65%에 달하는데 혈장과 적혈구를 균형 있게 준 그룹, 오른쪽은 사망률이 20%로 뚝 떨어집니다. 이 연구 하나가 전 세계 외상 소생술의 패러다임을 바꾼 겁니다. 단순히 용적만 채우는 게 아니라 피를 먹게 하는 응고 능력까지 함께 보충해 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지금의 111 대량 수혈 프로토콜의 근거가 됐습니다. 그래서 손상통제 소생술, DCR은 이 모든 걸 하나로 묶은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겁니다. 허용적 저혈압을 유지하고 생리식염수 같은 정지렉은 최소한으로 쓰면서 대신 혈액 제제를 1:1:1로 빨리 주고 환자 체온을 적극적으로 유지하고 트라넥사믹산 TXA를 조기에 투여해서 죽음의 삼각축의 모든 고리를 동시에 끊어내는 포괄적인 전략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가 정말 복잡해집니다. 환자가 심한 출혈과 함께 머리나 척수 손상을 동시에 입은 경우 우리의 접근법은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지금까지 얘기했던 허용적 저혈압 원칙과 정면으로 부딪히는 상황이거든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 마취과 의사의 정교한 판단력이 빛을 발휘해야 합니다. 이 한 문장으로 모든 게 정리됩니다. TBI 환자에게 저혈압은 그냥 적입니다. 다른 말은 필요 없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저혈압에 빠지면 사망률이 2배로 뛸 수 있어요. 왜냐하면 뇌는 한 번 손상되면 그걸로 끝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최우선 목표는
2차 뇌 손상을 막는 것이고 그 핵심은 뇌로 가는 혈류, 즉 뇌관료압을 유지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실에서 우리의 모든 마취 관리는 뇌를 보호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핵심은 뇌관료압, 즉 CPP를 60에서 70mm Hg 사이로 유지하는 거죠. CPP는 평균 동맥압, MAP에서 두개 내압, ICP를 뺀 값이니까요.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MAP를 어떻게든 유지하고 ICP를 낮추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겁니다. 환기 조절로 CO2를 정상 범위로 유지해서 뇌혈관을 안정시키고 저산소증이나 고혈당을 피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2차 뇌 손상을 막기 위한 우리의 무기입니다. 자, ABC가 안정됐다고 해서 끝이 아니죠. 흉부나 복부 같은 다른 부위의 손상들도 우리 마취 관리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칩니다. 어떤 점들을 주의해야 하는지 빠르게 짚어보겠습니다. 흉부 손상은 정말 다양한 응급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마취과 의사에게 가장 등골이 오싹한 순간 중 하나는 삽관하고 양압 환기를 딱 시작했는데 갑자기 혈압이 뚝 떨어지고 VS가 흔들릴 때죠. 뭘 가장 먼저 의심해야 할까요? 그렇죠. 바로 숨어있던 단순 기흉이 순식간에 긴장성 기흉으로 발전한 상황입니다. 이건 즉시 바늘로 가슴을 찔러서 공기를 빼주지 않으면 환자가 사망할 수 있는 초응급 상황입니다. 또 수액을 아무리 줘도 혈압이 오르지 않는다면 항상 심장 눌림증, 즉 카디악 템포나데를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자, 이제 이론은 충분히 다뤘으니 이 모든 지식들을 하나로 엮어서 실제 케이스를 통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아마 오늘 강의 내용 중 가장 도전적인 부분이 될 겁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정말 숨가쁘게 돌아다죠? 현장 접촉부터 응급실 도착, 그리고 수술방으로 가기까지 1시간 남짓. 이 짧은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결정들이 내려져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매 분, 매 초가 환자의 예후를 좌우하는 결정의 연속입니다. 환자가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의 상태입니다. 이 숫자들을 보는 순간 우리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지시스 6점은 뇌를 살려라 하고 소리치고 있고 혈압 85바 50에 심박수 130은 출혈부터 잡아라 하고 아우성치고 있죠. 우리는 동시에 두 개의 전쟁터에 서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 케이스의 핵심 딜레마. 하나는 뇌를 살리기 위해 혈압을 110 이상으로 올리라고 하고 다른 하나는 출혈을 막기 위해 100 이하로 낮게 유지하라고 합니다. 정말 진퇴양난이죠.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시겠습니까? 이 어려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 팀은 단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이 문제를 풀었습니다. 바로 비가역성, 즉 한 번 일어나면 되돌릴 수 없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 말에 모든 답이 들어있습니다. 출혈로 잃어버린 피는 수술과 수혈로 다시 채워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혈압 때문에 죽어버린 뇌세포는 다시 살릴 수 없죠. 그래서 우리는 뇌 보호를 최우선으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손상통제 소생술 프로토콜을 수정했죠. 허용적 저혈압을 포기하고 대신 1:1:1 비율의 혈액제제를 적극적으로 수혈해서 뇌로 가는 혈류를 지켜내기로 한 겁니다. 우리 팀은 손상통제의 철학을 아주 현명하게 적용했습니다. 첫째, DCR 원칙을 환자 상황에 맞게 변형했고요. 둘째, 시간을 벌기 위해 CT를 건너뛰고 바로 수술방으로 갔습니다. 이 수술은 완치가 목적이 아니에요. 일단 출혈만 막고 오염만 방지하는 거죠. 그래서 복부도 다 닿지 않고 열어둔 채로 수술을 마친 겁니다. 당장 생명을 구하는 데 집중하고 환자가 안정되면 그 다음에 근본적인 치료를 계획하는 것. 이게 바로 손상통제 개념의 핵심입니다. 자, 이 복잡한 케이스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결국 이 4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되돌릴 수 없는 손상을 막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라. 둘째, 혼돈 속에서도 ATLS라는 기본 원칙을 지켜라. 셋째, 손상통제라는 개념을 환자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상치료는 결코 혼자 할 수 없는 팀 스포츠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이 4가지 원칙을 항상 마음에 새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의를 마치면서 이 질문을 선생님들께 남기고 싶습니다. 전혈수혈이 다시 부활할까요? 아니면 점탄석 혈액 검사가 모든 병원에 보편화될까요? 또 어떤 새로운 약물이나 기술이 등장해서 오늘 우리가 논의했던 이런 위중한 환자들의 생명을 구하게 될까요?
우리 분야가 앞으로 어떻게 더 발전해 나갈지 함께 고민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